이란과 이스라엘의 첫 직접 충돌에 중동이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국제유가와 뉴욕 증시가 출렁이면서 즉각 반응했는데요. 이 사태가 세계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지금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까지 상황은 그 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간 것도 있고 충분히 예측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예. 네. 먼저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경보가 있었고요. 또 이란이 지금 로이터 통신발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란이 이미 미국 쪽에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먼저 전달을 했어요. 터키를 통해 가지고. 네. 그리고 미국은 알겠다. 그 하는 거 좋은데 일정한 범위 안으로 해라라고 해서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게 아주 돌발스러운 사건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또 이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전혀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이 말하자면은 이 사태가 어느 만큼 장기화될지 등등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지금 우려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국제유가잖아요. 사실 네. 중동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계속해서 연관돼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란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를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하고 밀접한 부분인데요. 이 석유가 나오는 부분이 이 홍해로 나오는 그 석유 라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페르시아만으로 나오는 라인이 있는데 페르시아만으로 나올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가 가장 좁은 지점은 34km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폭이. 예. 그래서 절반이 이란인데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석유와 가스의 한 75% 정도가 다 아시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네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유의 그 의존 라인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네. 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이 개입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또 공세를 가한다라고 했을 적에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다르게 이 방위 이 공중의 그 방위 라인이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보 시설로 이 안보의 수단으로서 이란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큰 위험이 이제 닥치게 되고 유가 시장이 출렁이게 되겠죠. 한 150달러 정도까지는 네. 금방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압도적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국가가 전면전으로 간다면 이전에 있었던 오일 쇼크와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 문제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미국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직접적인 적대 행위를 간주하겠다. 네. 거기 제5함대가 있는데 5함대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중국의 이익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만약에 봉쇄가 벌어지게 되면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끌려들게 되고 중국도 다시 여기에 끌려들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가에 150달러의 예측이 아니고요. 200달러, 300달러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새로운 석유 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가진 일촉즉발의 휘발성 때문입니다. 네, 일단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안한 상황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는 것이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더 늦춰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좀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문제인데 최근에 미국의 CPI, 그러니까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원가보다도 미국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자체가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가 인하를 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대폭 뒤로 밀릴 것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지금 금리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유가까지 한 140달러 이렇게 오르게 될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원가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인플레가 나타나게 되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는 더 뒤로 밀려지게 되고 예. 미국 연준 내 매파 일부는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그나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지금 유가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의 금리라든가 줄줄이 연쇄 반응을 낳게 되겠죠. 네, 말씀처럼 연쇄 반응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사실 국제유가, 물가 그리고 환율도 걱정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1,380원대 넘어서면서 강달러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1,400원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지금 그 감수를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려지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네. 다시 그 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미국 달러로 다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있고요.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데 미국 달러는 아직도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의 하나로 열지고 있으니까 또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장분간 강세를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내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가 환율이 1,400원 위로 오르는 거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런 심한 교란이 벌어질 때는 1,400원대를 뚫고 나가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넣어야 된다. 이게 2년 전이죠. 2022년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400원대는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유가에 환율까지 오르면 그러니까 사실 경제를 배울 때는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또 유리하다라는 거를 배우긴 하나 예.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우리 기업이 좀 어렵다고요. 예,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걱정해야 될 거는 수입 원가의 상승이죠. 일단 네. 유가가 뛰어가지고 비용이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은 말씀하신 대로 네. 교과서적으로는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 기업들이 그 이미 비용 부분에서 원가 부분에서는 수입 자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발생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주식시장도 열립니다. 사실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뉴욕타임즈는 네타냐후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이란 보복 계획을 철회했다고 하고 또 반대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이르면 15일에 대응할 것이다 예상한다. 네. 좀 엇갈린 의견이 국제적으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내부의 주식시장은 아직 큰 동요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직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강요 회의에서는 그 보복을 할 만한 재보복을 할 만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네.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G7 회의를 소집을 했던데 강대국들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뿌리는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태가 굉장히 우발적이었고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벌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이나 G7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국내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고유가의 고환율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비하는 게 좀 좋을까요? 예, 우선은 이거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예민한 네. 지역이니까 석유를 다르게 수입해 올 수 있는 다른 루트들도 우리가 쭉 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높을 경우에 우리로서는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큰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금리를 낮추지 않게 돼서 또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게 되면은 수입 물가라든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PF라든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예. 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아주 큰 고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정부의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연결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최상목 부총리가 밝히긴 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보복을 할 가능성,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 계속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쟁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네. 서로 간에 직접적인 영토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국들에서 대리전의 형태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이걸 섀도우 워, 그러니까는 그림자 전쟁이다라고 지금 불러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전에 있었던 문제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한 건데 영사관은 명백하게 이란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룰을 이스라엘에서 깼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도 이스라엘의 영토를 직접 건드리겠다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1991년에 이라크에 의해서 한번 영토를 폭격당한 이후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로가 영토를 침범당했기 때문에 이란의 하메이니 쪽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지금 네타냐후 쪽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정당성이 침해되는 사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재작년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고유가에 또 물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환율도 오르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사태의 연속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올해 그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래서 2022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국면이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떤 주식시장의 랠리 같은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좀 낙관적인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국면 2022년의 인플레이션 국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원인에 있었어요. 네. 내생적인 원인이 아니라 외생적인 것에 있었는데 지정학적인 불안이 지금 쉽게 사라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사라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다시 그 정상적인 어떤 비즈니스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지금 그런 비관론 쪽이 좀 더 힘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안전자산 금이 엄청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 기세가 유지가 된다면 금 가격도 계속 치솟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금이 지금 보니까는 1온스당 2,400달러를 지금 넘어서 갖고 네. 2,500달러를 뚫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굉장히 이제 가격이 불안정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금 가격이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은 지정학적인 안정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이렇게 민감한 지역인데 지금 이란의 확정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 시장에서의 불안정이라든가 금값의 그 지속적인 어떤 상승 기조 같은 거는 당분간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서 투자해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뭐 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많이 회복했긴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뉴스 보도가 나왔을 때 확 떨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도 꽤나 긴 시간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예측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 견해는 우선 첫 번째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네. 비트코인은 떨어질 것이다. 이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지금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이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금리가. 근데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계속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으로 돌아오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 두 개가 비트코인 비관론의 큰 흐름인데 이 낙관론 쪽으로 보자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위상이 바뀌었다. 이제 이게 위험 자산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금하고 나란히 지금 화폐를 대체하는 자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값하고 연동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 금이 지금 그 ETF라든가 금을 중심으로 한 여러 파생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금이 아니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영향을 그만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동 정세가 정말 불안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반격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제 전망 짚어봤습니다. 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